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두 번째 마인드맵으로 보는 민법 계약 행정사 2차 대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단문 몇 개 볼게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요. 자, 단문으로 준비하셔야겠죠? 의의를 보시면 이제 민법 646조에 규정돼 있고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은 건물, 그렇죠?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나 전차인이요. 목적물의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님, 그죠? 건물주님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물건, 그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을 계약이 임대차 계약 한 2년, 뭐 혹은 뭐 4년, 뭐 6년,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이것 좀 매수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 성질을 보면요, 형성권이고 편면적인 강행 규정에 해당합니다. 형성권. 그다음에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성립 요건 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한 임대차가 있어야 되고요. 그쵸?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임차물에 부속물이 존재해서 어, 객관적 편익의 증가를 발생해야 됩니다. 즉 임차물의 부속물, 여기서 부속물이라는 것은 독립성을 가진 것으로서 임차인 소유인 물건을 말합니다. 부속물. 그래서 임대인의 또 동의를 얻어서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되고요. 임대인의 동의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립 요건이요.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되는데 이때 임대차 종료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해지된 경우가 아니어야 됩니다. 판례 입장이죠. 어쨌든 임대차가 종료가 있어야 된다. 종료가 돼야 된다. 그 권리행사 효과를 보겠습니다. 권리행사 효과. 형성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곧바로 그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부속물 매수 대금 지급 의무가 있겠죠. 그다음에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 이 관계는, 그죠? 부속물 매수 대금 지급과 부속물의 인도 사이에는 동시행 관계가 있고요. 나아가서 부속물 매수 대금 지급 의무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인도도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체가 임차물의 자체에 대해서 발생한 것이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임차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은 아니죠. 부속물 매수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임차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 월권행위죠. 할 수 없습니다. 됐죠?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단문으로 정리 꼭꼭 하셔야 되죠. 다음 동시양변권 보겠습니다. 동시양변권. 2017년 5월 15일에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 1억 원 수령했습니다. 이후 중도금 4억이요. 중도금 4억 원은 동년 6월 1일에 수령하기로 하고요. 잔금은 동년 6월 25일에 뭡니까?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갑과 을이 동시양변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약술하시오. 이런 경우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 즉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동시양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15일, 6월 1일에 중도금 4억, 그죠? 계약금 1억 원 지급했고 6월 1일에 4억 들어갔고요. 6월 25일에 예정, 잔금과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이행될 예정이다 이거죠. 상황은. 그래서 그 동시양변권의 성립 요건이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요건이 바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가 존재해야 됩니다. 즉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 그죠? 양 당사자의 채무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여도요, 그 원인이 별개의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면, 또는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해 생겼더라도 이 양 채무가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으면 동시행변권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는다? 그러면 항변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요, 상대방보다 먼저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그 선의의 의무자일 때는 동시항변권 발생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자, 선의의 의무자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항변권을 갖는 경우가 있죠. 선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가령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했다. 그러면 자, 이행을 지체한 선의의 의무자라도 상대방 청구에 대해서 야, 너도 안 했잖아 라고 하는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그다음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불안해 항변권이 있죠. 불안해 항변권. 그래서 당사자 일방의 선의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자,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어서 반대급부로 이행을 구하기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선의의 의무자에게도 동시항변권이 인정된다. 불안해 항변권으로서 동시항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요건, 상대방이 자기의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여야 되는 거죠. 어쨌든 쌍무계약은요, 당사자로서 변제기에 도래한 후에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이때 상대방은 갑과 을은 상대방에게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간단하게 동시행 항변권의 약술형인데요. 제가 이 동시행 항변권 설명한 이유는 이 다음 매수인의 대금지급 거절권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이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 이게 요거 하나만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앞에 이 동시항변권과의 그 효력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볼게요.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의요, 58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이라 하면요,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습니다. 있어서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상실할 위험이 있을 때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법적 성질은 담보적 성질, 그 다음에 항변권으로서의 담보적 성질을 갖는다. 그죠? 왜냐?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상실할 위험에 대한 항변권으로서의 담보적 성질을 갖는다. 요건이요. 첫째,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상실할 위험이 있을 것. 둘째,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 제공이 없을 것. 셋째,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할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것. 넷째, 자, 매도인의 대금 공탁 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것입니다. 자, 효과를 봤을 때요. 자, 매수인이 대금 지급 거절권을 행사하면 당연히 이행지체 책임이 없겠죠. 따라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이후에도 자,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 그래서 동시항변권과 대금 지급 거절권의 비교. 자, 양자가 항변권인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요건적인 면과 효과적인 면과 자, 항변권 행사의 효과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건적인 면 다시 한번 보면요. 자, 동시항변권은 이행상 결련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매수인의 대금 지급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권리 이전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대금 지급 거절권은 담보 책임의 사전 구제 수단의 성격이죠. 사전 구제 수단으로서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 효과적이면 동시항변권은 자, 매도인의 권리를 완전하게 이전하는 것에 대응해서 매수인은 그 대금 전부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 반해서 대금 지급 거절권은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그 위험의 한도 내에서만 이행 거절 인정이 된다. 그래서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서 이 거절권을 소멸시키거나 자, 공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죠. 대금 지급 거절권에서는 가능하다.
그다음 항변권 행사 효과로서 동시항변권은 동시 상환 판결이 내리지만 대금 지급 거절권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도인의 대금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요 정도 차이를 그 효력상의 차이를 비교 서술할 수 있어야겠죠. 약술형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또 사례형으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나올 수 있죠. 뭐 단문으로 나올 수 있지만 정리해야 되죠. 물건의 하자. 여러분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개념의 보면요. 매매에 의해서 매수인이 취득하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물건을 인도한 매도인이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담보 책임을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다. 성립 요건이요. 첫째,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야 된다. 하자. 그 하자란 간단하게 써줘야겠죠? 하자. 판례는요. 매매 목적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그 하자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건 이 사안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토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이게 물건의 하자로 볼 거냐 아니면 권리의 하자로 볼 건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이거 어떻게 봅니까? 토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거는 소위 법률상의 제한이나 장애죠. 이런 거 역시 물건의 하자로 봅니다.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 어쨌든 이 목적물의 하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이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매도인한테 있는 거죠. 그 다음 책임의 내용이요. 계약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이요.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럼 계약 해제해버리고 아울러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겠죠? 근데 그 목적물의 하자가 이 계약을 해제할 정도로 즉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것도 문제없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종류물 매매와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이게 특정물이 아니라 종류물인 경우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완전물로 급부 이행을 해라. 즉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은. 그 다음 권리행사 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이 사례 보겠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 10,000제곱미터를 을에게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2012년 3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했네요. 계약금 1억 수령. 그 후에 을은 2012년 4월 1일 중도금 4억 원 지급, 잔금 5억 원은 한 달 후인 2012년 5월 1일 지급. 만일에 을이 잔금을 지급한 후에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는데 이미 그 토지상의 지상권자가 선순위 용익권자죠. 선순위 용익권자. B가 존재해서 매수인 을이 원하는 목적대로 토지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을은 매도인 갑에게 어떠한 권리 행사할 수 있는가? 즉 매매 목적인 용익 권능이 제한되는 경우 요거죠? 그때의 담보 책임 문제입니다. 사안에서처럼 매수인 을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은 합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이미 선순위 용익권자 B가 존재해서 매수인 을 자신이 원하는 목적대로 X토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때 매도인 갑에게 계약의 해제, 매수인 을은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쟁점이 되는 게 바로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용익권능이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적어주면 돼요. 매매 목적인 권리가 지상권과 같은 용익권능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책임을 말한다. 그죠? 요건
575조에 나와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자, 575조는 어떻게 나와 있죠? 자, 첫째,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그다음에 등기된 임차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임차권 등이 등 타인의 제한 물건 등에 의해서 그 용의권 등에서 제한되는 경우 제한되어야 한다. 제한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해야 할 지역권이 없는 경우에도 자, 민법 575조 적용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지역권이 없는 경우에도 575조 적용이 되고요. 다음 담보 책임 내용을 보면 자, 해제권, 그다음에 손해배상, 제척 기간이요. 자, 해제권은 용의권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매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자,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선의의 매수인이에요. 자, 무과실을 요건을 하진 않고요. 선의의 매수인이라면 계약 해제할 수 있어요.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손해배상 선의의 매수인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제척 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동안 존속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선의의 매수인 을은요, 즉 을이 선이죠. 용의권은 제한으로 인해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자, 그런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 누구한테? 매도인 갑에게 계약 해제할 수 있고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잘 정리하세요. 그 다음은 도급 문제네요. 도급. 자, 논수령. 자, 갑은 자신의 토지 위 5층짜리 상가 건물의 신축을 위해서 을과 공사기간 1년, 공사대금 30억으로 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독립된 질문에 답하시오. 20점, 20점. 자, 1문제 1번 볼까요? 먼저. 건축에 필요한 재료의 전부를 제공한 을이 완공 기한 내에 약정한 내용대로 상가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그때 인도기일 전에 강진으로 상가 건물이 박살이 났다 이거죠. 이때 갑과 을의 법률관계. 여기 쟁점되는 게 뭡니까? 일의 완성 후에 목적물이 멸시 훼손된 경우이기 때문에 위험부담 문제죠. 위험부담. 네.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2번은 자, 을이 공사 일정에 맞춰서 기초공사를 마쳤으나 일부 경미하자가 발견된 상태에서 갑이 같은 토지 위에 1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대체 신축할 목적으로 도급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때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좋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부터 보면 위험부담이 문제인데 자, 문제의 소재요. 도급인 갑과 수급인 을이 건물 도급 계약에 있어서 수급인 을이 건물을 이미 완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기일 전에 멸실 강진으로 인해서 박살이 났다. 즉 멸실 훼손됐다. 그래서 도급에서의 위험 부담이 문제된다. 그렇죠? 도급 계약의 위험 부담 여러분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 법리가 원칙적으로는 적용이 됩니다만 도급의 특성을 고려해서 보충적 수정적 해석을 하죠. 537조와 538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의 완성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와 일의 완성 후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야겠죠. 이때 여러분 먼저 일의 완성 전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의 완성이 불가능한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해볼까요?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가 없이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이때 이를 완성할 수급인의 의무는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겠죠. 537조상. 그래서 수급인은 지출한 비용과 보수 청구 못하게 되죠. 그렇지만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급부 불능이 되거나
도급인의 수령 지체 중에 급부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보수 청구 가능하고, 다만 이때도 수급인이 면하게 된 노력이나 비용은 도급인에게 상환한다. 그게 538조고요. 지금 일의 완성이 가능했던 경우, 그러면 여전히 일을 완성이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완성을 할 의무를 지겠죠. 지금 사안에서 사처럼 일의 완성 후에 목적물의 멸실 훼손된 경우에요. 이때 누가 위험 부담을 지는가? 지는 여러분 목적물이 완성된 후 어느 시점에 위험이 도급인에게 이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견해가 달라지죠. 인도할 때 위험이 이전한다는 견해가 있고요. 아니야. 인도한 이후에 검수까지 끝난 때에 위험이 도급인에게 이전된다는 견해가 대립을 하겠죠. 이때 판례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판례 입장. 판례는요. 목적물의 인도는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라고 판시를 하기 때문에 검수가 끝난 때 위험이 이전된다고 봅니다. 판례는요. 따라서 검수 전에 목적물이 쌍방의 규책 사유 없이 멸실 훼손된 경우 여전히 그 위험은 수급인한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처럼 일에 완성된 후 인도 전에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라면 여전히 그 위험은 수급인이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수급인 을은요. 도급인 갑한테 공사대금 청구할 수 없겠죠? 네, 없어요. 자, 다음 문제 2번에서 문제되는 거는 을이 공사 일정에 맞춰서 기초공사를 마쳤고요. 일부 경미한 하자가 발생됐어. 일부 경미한 하자가 발견된 상태에서 갑이 10층짜리의 주상복합 건물을 대체 신축할 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제했다. 이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즉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즉 도급계약 체결된 이후에 도급인에게 사정 변경이 생겨서 그 일을 완성할 필요가 없게 되어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예요. 이때 도급인 갑과 수급인 을의 관계가 문제가 되겠죠. 일의 완성 전에 도급인이 임의 해제 제6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1번 의예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해제,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과는 관계없어요. 도급의 특유한 법정 해제권이다. 요건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한해서 해제할 수 있어요. 완성한 이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한해서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완성한 일이 물건인 경우 일을 완성할 때에는 아직 인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637조 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건인 경우 일을 완성해버리면 인도 전이라고 해도 이러한 해제는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효과가 중요합니다. 도급인이요.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이를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는 거죠. 따라서 과실상계니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손익상계만 인정된다. 판례 입장이에요. 또한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 이때는 소급적 해제가 아니라 비소급적 해제만 인정돼요. 비소급적 해제만 인정되고 도급인은 이미 완성된 비율, 즉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를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되고요. 따라서 이 사안에서처럼 일의 완성 전에 도급인이 임의 해제를 한 경우 그때는
도급인 갑은 수급인 을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만 하죠.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이때 도급인 갑은요 과실상계나 손해배상 예정의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고 다만 손익상계를 주장할 수는 있게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이 정도. 그죠? 자, 좀 스피드 있게 지금 24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남은 슬라이드가 좀 있네요. 그래서 사례 하나 더 보죠. 이게 뭡니까? 연착된 승낙 이거죠? 자, 갑은요 자신의 건물 5억 원 매도하기로 하고 을에게 승낙 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합니다. 승낙 기간 정해서 청약을 합니다. 그런데 을의 승낙이 갑이 정한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 연착이 되었다. 이 경우 연착된 승낙 중요하죠? 연착된 승낙 효력. 네, 연착된 승낙 효력 중요합니다. 자, 의요. 연착된 승낙이란 뭡니까? 자, 승낙 적격이 상실된 이후죠. 즉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는 승낙 기간이 지난 후 도달한 승낙과 만약에 승낙 기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도달한 승낙을 연착된 승낙이라고 합니다. 그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연착된 승낙 효력이 없어요. 다 효력이 없지만 새로운 청약으로서 간주가 되는 거죠.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자, 세 번째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의 효력. 그다음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나눠서 살펴봐야 되겠죠.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요. 자, 원칙적으로 이때 청약자의 지연 통지를 불문하고요. 승낙 효력은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 청약자가 지연 통지를 불문하고 승낙 효력은 상실해요. 그런데 청약자가 다시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승낙이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라면 청약자가 승낙 기간 도달 전에 미리 지연 통지를 발송을 한 경우 이때는 승낙의 효력은 없고 역시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되겠죠.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 청약자가 승낙 기간 도달 전에 미리 지연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이때 청약자가 지연 통지는 물론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때 승낙은 유효하게 되고요. 승낙의 발송일에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요거 약간 헷갈리는데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청약자가 승낙 기간 도달 전에 미리 지연 통지를 했다면 이때는 그 연착된 승낙은 승낙의 효력이 없고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가 되지만 청약자가 승낙 기간 도달 전에 지연 통지를 발송하지 않았다면 승낙은 유효하게 됩니다. 유효하게 되고 승낙의 발송일에 계약은 성립한다는 거. 그 다음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당연히 그 승낙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성립되지가 않아요. 연착된 승낙 효력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되죠. 자,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봤던 사례, 그렇죠? 봤던 사례가 넘어가고,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2013년에 갑이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2년 기한으로 임대합니다. 임대차 종료 전에 갑이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였다면 대항력 있는 을은 갑과 병이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만일 임차인 을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을은 갑과 병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약수를 하라. 그죠? 문제 1번에서는 임대차 종료 전에 갑과 을의 임대차 종료 전에 갑이 건물을 병에게 매도해 버립니다. 그럼 대항력 있는 을은 갑과 병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죠. 사안에서
임대차 종료 전에 임대인 갑이 제3자 병에게 매도하였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을은 갑과 병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권의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요. 이때 양도인 갑과 임차인 을의 법률 관계는 당연히 이미 발생한 예를 들어서 연체 차임권이나 손해배상 채권 등이 있다면 제외하고 이러한 연체 차임권, 손해배상 채권 등이 존속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장래에 대해서 계약관계가 소멸하고요. 자,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산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아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왜?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양수인과 임차인 간의 법률 관계요. 양수인이 당연히 양도인의 임대차 계약상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관계는 장래에 대한 양수인과 임차인 간의 존속하나, 자, 임차인은요, 임대차에 부수한 양도인과의 특약 중 등기해야 할 사항임에도 등기하지 않은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즉, 자, 양수인이 여러분 임대인의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임대차 계약의 해지로서 면할 수 있고요. 핵심은 임차인이 장래에 대한 양수인과 임차인 간의 간의 존속을 합니다만, 임차인이 임대차에 부수한 양도인과의 특약 중 등기해야 할 사항임에도 등기하지 않은 사유로서는 임차인 을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을이요,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의 임대차 계약 관계는 장래에 소멸합니다. 소멸하고, 자,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아직 갑과 을 사이에는 청산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도 발생하진 않아요. 그 다음 병이요. 병은 당연히 갑의 임대차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죠. 그래서 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을은 임대차에 부수한 갑과의 특약 중에 등기해야 할 사항임에도 등기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병에 대해서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력을 행사할 수는 없겠고요. 을이 스스로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 1번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가 여러분 뭐였죠? 임차인인 을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때 을은 갑과 병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였죠. 그래서 문제 2번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케이스. 임차인 을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 갑이 제3자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대항력 없는 을은 기존의 임대인 갑과 매수인 병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가 문제됩니다. 그러면 양도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부터 보면요. 임대차 관계는 원칙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양수인의 그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서 임차인이 응해서 임차물을 반환한 경우 양도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관계는 지속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도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양도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라든가 비용상한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와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임차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목적물 반환 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 요구를 받은 때에는 임차인은 이행 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 또는 불안해 항변권을 내세워서 불안해 항변권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때 이후에 양도인의 차임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양수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은요, 양도인에 대한 임차권이나 보증금 채권으로서 양수인 병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겠고요. 양수인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에 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면 그 이후에 임차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가 되냐? 불법 점유가 되겠죠? 네. 따라서 양수인은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있겠고요. 임차인은 또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임차물에 지출한 비용에 관해서 양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치권 행사로 인한 점유는 당연히 불법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유로 인한 실질적 이득이 있으면 그로 인한 손해를 입은 양수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정리하자면 양도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임대차 관계는 존속합니다만, 병에게 건물을 반환하여 준 경우 이때 임차인 을은 양도인 갑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그다음 비용 상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와 이행 불능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행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 임차인 을은요, 양도인 갑에 대한 임차권이나 보증금 채권으로서 양수인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병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을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 청구, 비용 상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등 같은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까지. 그다음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죠. 넘어간 경우 임차인 을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법 점유가 돼서 병은 임차인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딱 복잡스럽네요, 그죠? 마지막으로 임차인 을은요, 양수인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임차물에 지출한 비용에 관해서 양수인 병에게 뭘 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때 유치권 행사로 인해서 임차인 을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아니지만 그래도 실질적 이득이 있는 경우 병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경우와 대항력이 없는 경우를 나눠서 여러분 싹 다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그 양자의 차이를 비교하셔야 된다. 어쨌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합, 그죠? 조합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현상 광고 단문으로, 그다음에 계약의 해지 등등, 마지막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3강에서 또 쟁점들 몇 가지 더 다룰 테니까 민법 계약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쟁점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요. 최소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될 최소한이기 때문에 꼭 정리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